안녕하십니까. 고독한 낭독회에 와주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고독한 낭독회에서는요, 50에 읽는 노자라는 책 준비했습니다. 이 책은 50에 꼭 기억해야 할 노자의 말과 공허를 멈춤과 비움으로 채우는 도덕경의 지혜를 담은 책인데요. 더 정확히는 도덕경에 등장하는 50가지의 명구와 그와 관련된 저자의 인생과 고전 이야기, 또 저자가 도덕경에서 배운 깨달음과 지혜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 중인 행동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인생의 반환점을 돌고 난 박영규 저자는 그동안 부질없는 권력과 명성을 추구하느라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았던 자신의 지난날의 삶이 온통 후회라고 고백합니다. 이후 노자를 만난 후 저자는 스스로를 힘들게 하는 나쁜 습관을 내려놓고 반성과 성찰을 통해 다음 스텝을 걸어갈 준비를 하고 있다 말하죠. 책을 읽다 보면 도덕경에 대해서 말하는 저자의 생각들과 경험들이 더욱더 깊이 이 노자의 사상을 만날 수 있는 징검다리 역할을 해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낭독회를 통해 여러분들도 지금 가지고 있는 복잡한 생각들과 나쁜 습관들 틈에서 잠시 숨고르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네, 그럼 50에 읽는 노자, 오늘 고독한 낭독회에서 잠시 만나보시죠. (50에 읽는 노자) 박영규 지음, 출판사 원앤원 북스. 한 걸음 더 하는 순간 멈추는 지혜. 지족 불욕 지지불태.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치욕을 당하지 않고 적당할 때 그칠 줄 아는 사람은 위태로움을 당하지 않는다. 소화가 잘 되는 음식 위주로 천천히 조금씩 먹는 것이 최고의 건강 비결이다. 최근 허준의 동의보감에서 이런 내용을 읽은 후 식습관 2가지를 고쳤습니다. 첫째, 빨리 먹는 습관을 느리게 먹는 습관으로 바꿨습니다. 숟가락을 들자마자 누가 쫓아오기라도 하는 것처럼 급하게 밥을 먹는 것이 예전에 저의 습관이었는데, 요즘은 세워라 내워라 하면서 천천히 먹는 거죠. 아내와 딸아이가 숟가락을 놓은 후에도 한참 동안 식탁에 앉아서 문구적거립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내 담당인 설거지가 늦어지죠. 하지만 그렇게 조금 늦어진다고 해도 큰 탈이 나진 않습니다. 대신에 저의 장 건강은 눈에 띄게 좋아졌죠. 예전엔 툭하면 장에 탈이 나서 병원 시설 줬는데 요즘은 배가 아파서 병원을 찾는 경우가 거의 없게 된 겁니다. 또 하나 내가 고친 것은 많이 먹는 습관입니다. 예전엔 배가 부르다는 느낌이 완전히 들 때까지 숟가락을 놓지 않았는데 요즘은 배가 부르다는 느낌이 들기 전에 숟가락을 놓는 겁니다. 밥의 양을 3분의 1로 줄이고 식사 후에 과일을 먹을 때 하나만 더 먹고 그만 먹어야지 라는 생각이 들 때 바로 손에서 포크를 내려놓습니다. 간단한 원칙 같지만 제 느낌으로는 이 습관이 가져다주는 효과는 매우 큰 것 같습니다. 속이 더부룩한 느낌이 확실히 줄었고 특히 자고 일어난 후 예전처럼 속이 불편한 증상이 많이 사라졌죠. 이런 식습관의 개선과 함께 저는 식사 후에 곧바로 자리에 눕거나 소파에 앉는 습관까지 고쳤습니다. 그 대신 거실과 안방, 복도를 왔다 갔다 하면서 10여 분 정도를 걷죠. 그런 후에 악력기나 아령 같은 기구를 들고 간단한 근력 운동도 합니다. 허주는 동의보감에서 식사를 마친 후에 100걸음을 걷는 것만으로 많은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겨우 100걸음으로? 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제가 실제로 따라해보니 허준의 말이 과히 빈말 같지는 않습니다. 100걸음이라는 걸음의 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식사 후에 신체 모드를 정지 상태에서 활동 상태로 바꾼다는 사실이 더 중요한 것 같거든요. 남자보다 여자의 평균 수명이 긴 건 습관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바가 크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식사를 끝낸 후 여자들은
대개 설거지를 하거나 부엌 바닥을 청소하느라 몸을 움직이죠. 그에 비해 남자들은 대개 소파에 앉아서 텔레비전을 보거나 심하면 그냥 자리에 누워버리기도 합니다. 물론 요즘엔 그런 풍경이 많이 사라졌지만 예전엔 어느 집 할 것 없이 흔하게 볼 수 있는 풍경이었습니다. 이렇듯 식사 후에 신체 모드를 정지 상태에서 두느냐, 활동 상태에서 두느냐의 차이는 평균 수명 4, 5년 차이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저만의 뇌피셜일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의 경우를 떠올리면 그게 맞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저희 아버지는 전형적인 식사 후에 정지 모드셨고 어머니는 그 반대셨습니다. 옛날 텔레비전 드라마에서 많이 보았듯이 식사가 끝나면 곧바로 곰방대를 입에 물고 재떨이 가져오너라 하고 호령하던 그런 유형의 남자가 저희 아버지셨고, 어머니는 식사 전후 부엌에서 부지런히 몸을 움직이시던 그런 유형이셨죠. 80살 초반에 돌아가신 아버지와 안이 넘도록 살아계시는 어머니의 수명은 벌써 10년 이상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어느덧 저 또한 인생의 반환점을 돌고 나이 60줄에 접어든 남성입니다. 제가 만일 아버지를 닮아서 지금까지도 식사 후에 신체 모드를 정지 상태로 유지하고 있으면 뭔가 탈이 났었을 것 같습니다. 다행히 조금 늦었지만은 그런 습관을 고친 셈이죠. 그리고 그 때문인지는 몰라도 예전엔 걸핏하면 몸이 고장나 자리에 누웠는데 요즘은 비교적으로 건강하게 잘 지내는 편입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에서도요, 한 걸음만 더 하는 순간 바로 멈추는 습관을 들이고 있는 중입니다. 마트나 백화점 같은 데를 가서 물건을 살 때 손을 집어 들었다가도 이게 꼭 필요한지를 따져본 후에 물건을 고르는 거죠. 원고를 쓸 때도 한 꼭지만 더 쓰고 쉬어야지 하는 생각이 들 때 바로 마우스에서 손을 댑니다. 허준의 동의보감이 하나의 계기로 작용했지만 그보단 인생의 후반전에서 접어들면서 읽은 노자의 도덕경이 더 근본적인 요인으로 작용했죠. 이 도덕경에서 저는 멈춤의 지혜를 배웠습니다. 노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명성과 몸 중 무엇이 더 중요한가? 몸과 재산 중 무엇이 더 소중한가? 얻는 것과 잃는 것 중 어느 쪽이 더 큰 병인가? 지나치게 좋아하면 크게 낭비하고 너무 많이 쌓아두면 크게 잃게 된다.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지옥을 당하지 않고 적당할 때 그칠 줄 아는 사람은 위태로움을 당하지 않으니 오래오래 삶을 누리게 된다. 도덕경 44장. 봄, 여름이 지나 가을에 접어들면 왕성하던 식물들에서 물이 빠지고 단풍이 들기 시작하듯 사람의 신체도 인생의 50을 넘어서면 서서히 물이 빠지게 됩니다. 이럴 때 마음만 앞세워 성성한 시절처럼 행동하다가는 큰 화를 당하기가 쉽죠. 사람마다 정도와 결이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대체로 인생 후반기에는 공성보다 수성의 삶의 무게중심을 두는 것이 더 현명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욕심 앞에선 걸음을 멈추는 지혜가 필요한 거죠. 장량이 발휘한 멈춤의 지혜. 유방을 도와 천하통일에 큰 공을 세운 한신과 장량의 경우가 그랬습니다. 한신은 내친김에 자신이 황제가 되려고 한 걸음 더 내딛다가 목숨을 잃고 말았죠. 그리고 그 화는 한신 한 사람에게 그치지 않았고 일가 친척 모두 멸문지화를 당했습니다. 장량은 한신과 거꾸로 처신했습니다. 유방은 장량의 혁혁한 공로에 걸맞게 큰 규모의 시급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장량은 토사구팽이 권력의 속성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큰 규모의 시급을 마다하고는 중간 규모의 시급을 자청했습니다. 지방으로 내려간 후에는 그곳의 주민들의 민생을 살피는 데만 열중했을 뿐 정치 무대에서는 일체 발걸음을 내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멈춤의 지혜를 발휘한 장량은 인생의 후반기에 일신의 안락을 도모하면서 요요자적한 삶을 살게 되죠.
한 걸음의 차이는 큰 차이를 만들게 됩니다. 때로는 생사를 가르기도 하고 한신과 장량의 예처럼 역사에서 역적으로 남을지 중신으로 남을지 가르기도 합니다. 그랜드 캐니언의 경치가 아무리 좋아도 벼랑 끝에서는 걸음을 멈춰야 하죠. 그렇지 않고 한 걸음 더 하는 마음으로 갔다가는 결국 절벽으로 떨어지고 맙니다. 정치인들이나 공직자들, 기업인들 가운데 한 걸음만 더를 외치다 평생 쌓아올린 명성과 재물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리는 사례들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보았습니까? 그들은 노자의 말처럼 만족할 줄을 몰라 취욕을 당하고 적당할 때 그칠 줄을 몰라 위태로움에 처하게 된 겁니다. 저도 한때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삶의 모델을 바꿨죠. 인생의 후반전, 저의 삶의 속도를 놓치고 욕심이 차오를 때 멈추는 습관을 들이니 다른 세상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올해 가을은 가족들과 미국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데 일정 중에선 그랜드 캐니언 관광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랜드 캐니언의 장엄한 절벽 앞에 서서 멈춤의 의미가 실제로 어떤 느낌으로 다가올지 참으 궁금하기도 하네요. 바람 부는 대로, 물 흐르는 대로 사는 삶. 천법도, 도법자연. 하늘은 도를 법으로 삼고 도는 자연을 법으로 삼는다. 저희 집에서 엎어지면 코 닿을 거리엔 서울 식물원이 있습니다. 이사 올 때는 없었는데 4, 5년 전에 개장을 했죠. 그리고 최근엔 LG 아트센터라는 대규모 오페라 공연장이 식물원 입구에 들어서서 간간히 문화생활도 즐기고 있습니다. 전세살이를 전전하다가 강서구 마곡동 미분양 아파트 선착순 분양이라는 신문 공고를 보고 서울주택도시공사 강단에 가서 제비뽑기로 분양받은 집인데 이사를 와보니 이런 호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덕분에 저는요, 인생 후반기에 뜻하지 않은 호사를 누리고 있습니다. 요새 심취해 있는 명리학 사주에서 제게 말년에 복이 있다고 했었는데 이걸 두고 하는 말 같기도 합니다. 식물원이 가까이 있다 보니까 매일 산책하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특별히 준비할 것도 없고 집에 있는 옷 그대로 걸쳐두고는 운동화를 신고 나서기만 하면 되니 산책하는 일은 식은 죽 먹기처럼 간편합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을 하다 보니 어느새 일상이 되었죠. 오전에는 글을 쓰고 오후엔 책을 읽는 게 제 루틴인데 오후 5시쯤 되면 산책할 시간입니다 하고는 제 몸이 자동으로 반응합니다. 1년 365일 가운데 최소 300일은 산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면요, 지금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1등 공신이 바로 이 산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때 혈압이 높아 고혈압 약까지 처방을 받았었는데 산책이 일상화된 후에는 혈압이 정상적으로 돌아왔죠. 2년마다 한 번씩 받는 정기검진 때 저의 혈압은 늘 정상입니다. 그와 수반된 콜레스테롤이나 혈당 수치 등도 모두 정상적이죠. 식물원에는 자연을 접할 수가 있습니다. 이식해서 심은 식물들이라 순수한 모습의 자연은 아니겠지만 시간이 흐르니 자연스럽게 자연의 모습을 갖춰져 갔죠. 그래서 식물원의 꽃과 나무들을 자연이라고 불러도 크게 부자연스럽지 않습니다. 빌딩들만이 빼곡하게 들어차 있는 도심에서 이나마 자연을 일상적으로 접할 수 있는 건 여간 행복한 일이 아닙니다. 자연 속을 걸으면서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제게는 매우 큰 기쁨이 된 거죠. 덩달아 꽃이 피었다가 지고 단풍이 들었다가 낙엽이 되어 떨어지는 계절의 흐름을 지켜보면서 세상살이의 이치를 깨닫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식물원은 인생 후반전 제 삶의 스승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자연은 서두르는 법이 없습니다. 언제 봐도 느긋하고 여유가 있죠. 제가 즐겨 찾는 식물원의 연못에는 봄, 여름엔 수련과 연꽃이 차례대로 피어납니다.
식물에 조예가 없었던 시절에 저는 수령과 연꽃이 같은 식물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형제지간이긴 하지만 서로 다른 식물이라는 걸 최근에 와서 알게 되었죠. 수련은 물 표면에서 불어서 피는데 부처님 오신 날에 맞춰 피기 시작합니다. 연꽃은 물 표면에서부터 한 자 정도 올라와서 피고 개화 시기는 수련보다 한 달 이상 정도 늦죠. 3, 4년 동안 제 눈으로 직접 관찰한 결과 둘 사이에 개화의 순서가 뒤바뀌는 일은 없습니다. 수련이 주변에 피어나 있는 매화나 진달래를 시샘해서 개화 시기를 일찍 당기는 일은 결코 없고 연꽃이 자신보다 일찍 피는 수련을 시샘해서 성급하게 꽃망울을 터뜨리는 일도 없습니다. 때가 되면 피었다가 때가 되면 지는 것이 자연의 순리인 거죠. 식물원에는 4천여 종의 식물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자라는 고유한 토종 식물도 있고 외국에서 건너온 종들도 있습니다. 봄이 되면 여기저기 흐드러지게 피는 식물 중에 조팝나무가 있는데 이 조팝나무에서도 수십여 종이 있습니다. 색깔도 다양하죠. 가장 흔히 보이는 일반 조팝나무는 흰색을 띠고 일본산인 골든마운드는 황금색, 삼색 조팝은 분홍색으로 피어납니다. 늘 같은 색, 늘 같은 자리에 피었다가 때가 되면 지는 겁니다. 남의 자리가 탐나 밀쳐내거나 그 자리를 차지하는 일도 없습니다. 옆자리 식물의 색깔이 곱다고는 그 색으로 자신을 꾸미지도 않죠. 늘 자신의 고유한 모양과 빛깔로 선 자리를 묵묵히 지킬 뿐 분수에 어긋난 욕심을 부리지 않습니다. 조팝나무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팝나무도 그렇고 산수유, 옥련, 영산호, 보리수 등 식물원을 장식하고 있는 모든 식물들이 그런 순리에 따라 피고집니다. 노조는 이렇게 말합니다. 도도 크고 하늘도 크고 땅도 크고 임금도 크다. 세상에는 네 가지 큰 것이 있는데 왕도 그 가운데 하나다. 사람은 땅을 법으로 삼고 땅은 하늘을 법으로 삼고 하늘은 도를 법으로 삼고 도는 자연을 법으로 삼는다. 도덕경 25장. 자연은 위대한 스승입니다. 그래서 노자는 도가 자연을 법으로 삼는다고 했습니다. 순리대로 산다는 것의 의미, 저는 자연을 통해서 깨닫는 것 같습니다. 욕심을 내려놓고 서두르지 않고 저의 분수와 자리에 맞게 하루하루를 여유롭고 너그럽게 살아가는 것이 자연을 닮는 삶이 아닐까. 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 물이 흐르면 흐르는 대로 허롭게 사는 것이 순리대로 사는 삶이 아닐까. 아등바등 살아봐야 키 한 자도 늘릴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인생의 후반전에 이르러 동네 근처 자연을 벗삼아 살다 보니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하는 선불교의 화두가 절로 마음속에 스며드는 것 같습니다.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인디언들의 삶. 인디언들은 영국, 네덜란드 등 유럽 각지에서 신대륙으로 이주해온 백인들에게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내줬습니다. 역사 이면을 들여다보면 내줬다기보단 빼앗겼다는 표현이 더 적절할 것 같네요. 백인들이 역사에선 승리자일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땐 정신적인 면에선 백인들이 패자이고 인디언들이 승자일 것 같습니다. 백인들은요, 자연을 수탈의 대상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인디언들은 달랐죠. 인디언들에게 자연은 삶의 한 축이었고 대지는 그들의 영혼을 살찌우는 어머니였습니다. 유시와 시인이 편찬한 인디언 추장들의 연설문집에 나오는 시애틀 추장의 연설물은 우리에게 순리대로 사는 삶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해줍니다. 그것은 다음과 같죠. 워싱턴 대추장이
우리 땅을 사고 싶다는 정가를 보내왔다. 백인들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종족이다. 어떻게 저 하늘이나 땅의 온기를 사고 팔 수가 있는가? 공기의 신선함과 반짝이는 물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지도 않은데 어떻게 그것들을 팔 수 있다는 말인가? 우리에게는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신성하다. 빛나는 솔잎, 모래기슬, 어두운 숲속의 안개, 맑게 노래하는 온갖 벌레들. 이 모두가 우리의 기억과 경험 속에서는 신성한 것들이다. 우리가 죽어서도 이 아름다운 땅을 결코 잊지 못하는 것은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어머니이기 때문이다. 속독새 외로움 울음소리나 한밤중 목가에서 들리는 개구리 소리를 들을 수가 없다면 삶에는 무엇이 남겠는가? 인간들은 바다의 파도처럼 왔다 가는 것이다. 유시와 인디언 추장들의 연설문집. 인생의 후반전에 저는 영원히 메마른 느낌이 들 때마다 인디언들의 잠언집을 펼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자연의 가르침과 순리의 의미를 깨닫고는 제 삶, 제 마음의 옷깃을 고쳐매곤 하죠. 지난 일을 돌아보고 오늘 일을 살핀다. 집고지도, 어여금지유. 태고의 도를 가지고 오늘의 일을 살피다. 인생의 반환점을 돌고 나서도 10년의 세월이 더 흐른 60. 바둑판을 복귀하듯이 천천히 지난 날을 돌아봅니다. 보람차고 흐뭇하고 가슴이 차오르는 기억들도 없지는 않지만 아쉬웠던 순간, 후회되는 일, 가슴이 아리게 하는 일들이 더 많이 짚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아내와 아이들에게 잘해주지 못한 것이 가장 큰 후회로 남습니다. 인생이 전반기 내내 저는 아프다는 핑계로 집안일에 무신경했거든요. 아이들을 데리고 놀이공원에 간 기억도 희미합니다. 올해 봄 명예퇴직을 한 아내가 지난날의 물건을 정리하면서 신혼 초기에 쓴 일기장을 제게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일기장 한가운데 굵은 눈물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죠. 결혼한 직후부터 시부모를 모시고 살았는데 서러움이 받칠 정도로 그 시절이 고단했던 모양입니다. 얼마나 힘들었길래 일기를 쓰면서 저리도 눈물을 흘렸을까? 나는 그것도 몰랐구나 하는 생각에 새삼 가슴이 저립니다. 다른 인간관계 역시 썩 만족스럽진 못했던 것 같아요. 젊은 시절 간이라도 빼줄 듯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은 제법 있었는데 나이가 들면서는 이 핑계 저 핑계로 만나지 못하다 보니 지금은 그들의 연락처마저도 가물가물합니다. 핸드폰에 저장된 친구들의 전화번호 앞자리가 016, 017인 경우를 보면서 씁쓸한 미소 또한 짓게 되죠. 인생의 갈림길에서 제가 선택했던 길에 대한 후회도 적지 않습니다. 흘러간 물로는 방아를 돌리지 못한다고는 했지만 그래도 새롭게 흘러오는 장강의 물을 제대로 맞이하기 위해 작점이 잘못된 부분을 곰곰이 돌아봅니다.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가장 먼저 되돌리고 싶은 선택은 40대 초반의 일입니다. 그 시절에 저는 가족들을 모두 데리고는 고향으로 내려갔었죠. 모시고 살던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아내와 두 딸 모두를 이끌고 낙향을 한 겁니다.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 만주로 떠났던 선열들의 결기가 그러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앞뒤 가리지 않고는 제 마음이 시키는 대로 무작정 떠났습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 떠난 길이었지만 돌이켜보면 그것은 참 어리석고 무모한 선택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아내는 정든 직장 동료들과 이별을 해야 했고 초등학교 6학년이었던 큰딸은 졸업을 불과 한 학기를 남겨두고 낯선 학교로 전학을 가야 했죠.
울면서 가지 않겠다고 버티던 아이를 한 달 가까이 겨우겨우 설득해서 끌고 내려갔던 일은 제가 평생을 두고 참여해도 모자랄 일이 됐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자신의 물건을 정리하던 큰딸이 대구 초등학교라는 이름이 적힌 앨범을 제게 보여주면서 아빠 때문에 초등학교 졸업 앨범이 바뀌었다고 말했을 때 저는 자괴감으로 아무런 대꾸를 하지 못했었죠. 말로 모진업을 지은 일도 큰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정당의 대변실에서 근무할 때 저는 논평을 많이 썼습니다. 야당 시절이다 보니 주로 대통령과 집권 여당에 대해 날을 세우고 매섭게 공격을 퍼붓는 논평을 대량으로 생산했었죠. 그 시절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그때 쓴 논평들 가운데 상대방의 속을 후벼 파는 듯한 나리선 글들은 모두 지우고만 싶습니다. 당나라 시절 처세의 달인이라 불리던 풍도는 입은 재앙을 부르는 문이고 혀는 몸을 베는 칼이라고 했는데 돌아보면 그 말이 저에게 딱 맞게 된 거죠. 시간이 지나니 상대를 향해 휘두른 칼은 어느새 저 자신을 향하고 있으니까요. 국회를 출입하던 한국방송공사의 기자가 저에게 평문 위주로 쓰라는 충고를 했었는데 그때 저는 야당은 메시지가 선명해야 한다며 그 말을 귀퉁으로 올렸습니다. 돌아보니 그 말이 진리가 된 셈이죠. 평문으로 쓴다고 해서 메시지가 약해지진 않습니다. 양념을 많이 친 음식이 입맛을 자극할지는 몰라도 장기적으로 볼 땐 건강에 이롭지 않듯이 화려한 말의 성체는 결국 저를 해치고 말았습니다. 노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태고의 도를 가지고 오늘의 일을 살피면 태고의 시초를 알 수 있으니 이를 일러 도의 실말이라고 한다. 도덕경 14장. 우리 집 거실에는 에어컨이 한 대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어지간해서는 우리는 에어컨을 틀지 않다 보니 7월 중순을 넘긴 지금까지 커버를 씌운 채 우두커니 거실 모퉁이에 서 있습니다. 커버에는 프로트스가 쓴 가지 않은 길이라는 시가 영문으로 적혀 있습니다. 교과서에서 봤던 구절이라 익숙하기도 하고 요즘 쓰고 있는 원고의 주제가 제가 걸어온 길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눈이 가곤 하죠. 그 시에는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길에 대한 회한과 아쉬움이 가득하게 있습니다. 프로스트처럼 저도 지난날의 제 삶을 성찰하면서 이 글을 쓰고 있죠. 어제를 돌아보아 오늘을 살피고 그를 통해 내일을 도모하는 작업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노자가 말하는 도의 실마리를 캐는 일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도란 곧 길이기 때문이죠. 주역 청수 송계에서 일러준 삶의 지침. 노자 장자와 함께 제가 최근 관심을 두는 분야가 명리학과 주역입니다. 둘 다 운명을 다루는 학문이라 비슷한 점이 없진 않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그 연원과 궤적이 많이 다르죠. 명리학은 태어날 당시 자신을 둘러싸고 있었던 우주의 기운을 기준으로 운명을 점치는 학문입니다. 주역은 행위시의 공간 기준을 기준으로 운명을 해석하는 학문이죠. 주역에서는 사람이 태어난 연월일시, 발자가 운명과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진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주역의 점괘는 명리학의 점괘보다 미래를 좀 더 개방적이고 탄력적으로 보여준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죠. 그래서 그럴까? 저는 주역점을 좀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특히 저 자신과 관련된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 주역으로 점괘를 뽑아보곤 합니다. 산가지를 가지고 점괘를 뽑는 것이 정통 주역이었지만 요즘은 약식으로 동전이나 바독돌을 이용해서 점괘를 뽑기도 합니다. 저 또한 요즘은 그렇게 하죠. 60줄에 접어들면서 제가 뽑아둔 첫 번째 주역 점괘는 천수 송계였습니다. 하늘이 위에 있고 물이 아래에 있는 궤 모양인데 물은 아래로 내려가는 속성이 있으므로 위에 있는 하늘과 소통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각자의 길을 가기 때문에 접점을 찾을 수가 없는 거죠. 서로 내가 옳다며 상대를 향해 사태질을 하면서 싸우는 장면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천수송계입니다. 청수송계는 그 자체로 보면 흉계라 볼 수 있습니다. 무한과 송사가 벌어질 수 있으니 매사 몸조심하라는 경고의 메시지가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효어사에는 도망갈 포자도 들어 있습니다. 다소 비겁해 보일 수는 있지만 도망을 가는 한이 있어도 다툼의 여지는 남기지 말라는 의미죠. 제가 청수송계를 뽑은 후 괴사와 효사에 담긴 메시지를 한동안 제 마음의 거울로 삼았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 마음을 잊지 않고 있고요. 인생의 후반기에는 지난날의 과오를 되풀이하지 말라는 하늘의 뜻으로 여기고는 글 한 줄을 쓸 때도 혹시 다툼의 여지가 없는지 꼼꼼히 살피게 됩니다. 오직 앞만 보고 달렸던 전반기의 나와 비교하면 개과천선이라 할 수 있을 정도의 큰 변화가 되었습니다. 제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됐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결승점에 이르는 마지막 순간까지 저는 청수송계의 가르침을 마음속 깊이 간직해 보려고 합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알 수 있는 법. 도가 도, 비상도. 도라고 말할 수 있는 건 항구적인 도가 아니다. 2008년 4월 중순부터 2011년 3월 초까지 약 3년간 저는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임원으로 근무했었습니다. 한국사학진흥재단은 교육부 산하의 공공기관인데 주로 사립대학들에게 재정을 지원해주는 역할을 했죠. 대학들의 도서관이나 기숙사, 부속 병원 같은 비교적 큰 규모의 건축물을 지을 때 돈을 빌려주고 만기가 되면 회수해서 또 다른 곳에 지원해주는 일이 주된 업무였습니다. 제가 그곳에서 일할 무렵이 막 스마트폰이 보급하기 시작할 무렵이었는데 삼성폰은 아직 출시가 되기 전이었고 애플의 아이폰이 국내로 들어와 얼리 어답터들 사이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었죠. 업무의 성격상 출장이 잦은 직장이라 우리 재단에서는 각 부서의 팀장들과 임원들에게 공용 아이폰을 하나씩 지급해 줬습니다. 그 덕분에 저 또한 한동안 아이폰 마니아가 되더랬죠. 그때 당시 아이폰은 기존의 핸드폰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모양새가 세련되었습니다. 특히 손가락으로 스크린을 터치하면 바로 인터페이스가 전환되는 디바이스라 사용감이 월등하게 좋았죠. 신기하기도 했거니와 호기심이 워낙에 많은 성격인지라 이것저것 눌러보면서 요용하게 사용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유튜브와 트위터, 페이스북 계정을 개설해서 재단 돌아가는 소식과 세상 사는 이야기를 올리기 시작하면서 SNS에 입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알게 된 애플과 구글, 트위터, 페이스북 등 실리콘밸리를 대표하는 기업들이 세상을 이렇게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줄은 당시엔 상상도 못해왔죠. 그러다가 제 눈을 조금 뜨이게 하는 계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아이폰에 재미를 붙이기 시작할 무렵 미국으로 출장을 떠날 기회가 생겼었죠. 하버드를 비롯한 미국의 유럽 사립대학들이 학교 재정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또 대학의 자산을 관리하기 위해 별도로 설립한 회사들이 투자 수익을 올리기 위해 어떤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출장이었습니다. 저와 재단의 담당 팀장, 직원, 이렇게 총 3명으로 구성된 단촐한 출장이었기에 공식적인 미팅 시간 외에는 비교적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비공식 일정 중 제가 들렸던 명소들 가운데 가장 인상 깊었던 곳이 바로 맨해튼에 위치한 애플 스토어였는데요. 건물 외관도 특이했고 매장 내부 디스플레이나 동선도 특이해서 그곳에 꽤 오랜 시간을 머물렀었죠. 그 후 재단 연수팀에서 실시하는 미국 서부 지역 연수에 참여할 때 스탠퍼드 대학과 실리콘밸리의 구글 본사를 견학했었는데 그때 제 마음속엔 애플, 구글, 아마존 같은 기업들이 실리콘밸리의 정상에 오른 배경이 뭘까라는 궁금증이 생겨났었죠.
그리고 한동안 잊고 있었던 그 기억들이 최근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동아 비즈니스 리뷰에서 제4차 산업혁명과 동양 사상을 주제로 한 칼럼을 쓰던 중이었죠. 제 마음속에 오래 묵혀 있었던 궁금증을 풀기 위해서 스티브 잡스를 비롯한 실리콘밸리 천재들의 전기를 탐독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명에 달하는 천재들의 삶과 경영 철학을 읽은 후에 저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리기 시작했죠. 변화를 직시할 줄 아는 안목이 그들을 성공한 기업가로 만드는 핵심 요인이었다고 말이죠. 스티븐 잡스와 레리 페이지, 제프 베이조스의 공통점은 그들은 모두 세상의 흐름에 민감한 변화 전문가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들은 미래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것인지, 그리고 그런 흐름 속에서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직시할 수 있는 고주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스티븐 잡스는 덩치가 집채만한 IBM 컴퓨터의 거리감을 느낀 사람들이 작고 깜찍하고 접근성이 편리한 컴퓨터를 원한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사무실과 집에서 일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애플 컴퓨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애플은 공룡기업 IBM을 꺾고는 실리콘밸리의 정상 자리에 오를 수 있었죠. 그리고 레리 페이지는 다양한 디렉토리와 광고 화면으로 가득한 야후 홈페이지 때문에 염증을 느낀 유저들이 검색 기능에만 충실한 웹 화면을 원한다는 사실을 간파하고는 단순한 모양의 검색 알고리즘을 개발했습니다. 레리 페이지는 구글의 홈페이지 첫 화면의 모든 것을 다 삭제하고는 검색창 기능을 하는 작은 네모 박스 하나만을 남겨두었습니다. 그러한 단순성으로 구글은 인터넷 시장의 강자 야후를 꺾고 정상에 오를 수가 있었죠. 노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도라고 말할 수 있는 건 항구적인 도가 아니고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건 항구적인 이름이 아니다. 무는 천지의 근원을 일컫고 유는 만물의 모래를 일컫는다. 항구적인 무에선 도의 오묘함을 보고 항구적인 유에선 도의 경계를 본다. 무와 유 또는 근원은 같으나 이름은 다를 뿐이다. 무나 유 둘 다 도의 넓고 깊음을 일컫는다. 넓기 넓고 깊이 깊으니 모든 오묘한 것들이 드나드는 무늬로다. 도덕경 1장 유명한 도덕경의 첫 장입니다. 헌법의 전문과도 같은 장이라 원문 전체를 인용했습니다. 도가도 비상도라는 도덕경의 첫 문장의 의미를 알면 노제의 사상을 절반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여러 각도에서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 이 꼭지의 주제와 연관을 시켜서 의미를 단순화시켜보면 우주 만물의 본질을 직시하라 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노제가 말하는 도는 사물의 본질을 뜻합니다. 곡식에 비유하면 쭉정이는 비상도이고 알곡은 상도인 셈이죠. 도덕경 전반에 걸쳐 자주 등장하는 거피 취자라는 구절이 있는데 취해야 할 이것이 바로 알곡, 본질, 상도이고 버려야 할 저것이 바로 쭉정이, 비본질, 비상도입니다. 실리콘밸리의 천재들은 모두 쭉정이는 버리고 알곡을 취하는 거피 취자의 전략으로 실리콘밸리를 정복했다고 할 수 있겠죠. 인터넷이라는 거대한 파도에 올라탄 제프 베이조스. 실리콘밸리의 천재들은 다가오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가 어떤 모습으로 변화할지를 미리 직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 중에서도 변화를 내다보는 능력이 가장 탁월했던 인물은 바로 제프 베이조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는 맨해튼에서 잘 나가는 펀드 매니저였는데 20대 중반의 젊은 나이에 유수한 금융회사의 부사장 자리에 오를 만큼 유능한 맨해튼의 인재였죠. 하지만 어느 해 인터넷의 사용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보고는 맨해튼을 떠나 실리콘밸리로 갔습니다. 상사는 그를 굳고 말렸지만 그는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알곡인지를 확실하게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맨해튼은 쭉정이었고 실리콘밸리는 알곡이었습니다. 실리콘밸리에 정착한 제프 베이조스는 곧바로 온라인을 기반으로 하는 책 소매점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바로 아마존의 시초인 것이었죠. 창업 당시의 아마존은 보잘것없는 작은 기업에 불과했지만 인터넷이라는 거대한 파도를 타고는 미국 최고의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물론 인생의 후반기에는 변화보단 안정을 앞세워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변화를 무시해서도 안 되죠. 남은 기대 수명이 50년이라고 한다면 그 세월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죠. 기술의 진보 속도를 보면 살아갈 50년 동안은 세상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급격하게 변할 겁니다. 로켓을 타고 달나라와 화성에 여행을 갈 수도 있고 국내에서는 10분 만에 서울 부산을 오갈 수도 있을 겁니다. 변화를 곱게 내다보는 눈을 키운다면 노년이 좀 더 편하고 재밌을 수도 있겠죠. 재밌는 세상을 지켜만 보는 것은 그다지 재미없는 일입니다. 적어도 제게는 그렇습니다. 마음의 품을 넓혀 도에 이른다는 말. 지상용 용내고. 영원한 걸 알면 너그러워지고 너그러워지면 공평해진다. 목에 가시처럼 걸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마음이 개운하지 않죠. 축축하고 흐릿한 여름 날씨처럼 마음 한구석은 어둡기만 합니다. 며칠 전 작은 누나랑 통화를 한 후 제 기분이 그렇습니다. 매형이 쓰러져 1년 가까이 병원에서 간호를 하고 있는 누나인지라 어지간하면 제가 져주고 넘어가야 하는데 며칠 전 전화할 때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사연은 이랬죠. 누나는 요양보호사로 오랜 일을 했습니다. 그런 이력이 말해주듯이 사회복지 부분에서는 저보다 아는 것도 많고 경험이 풍부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치매로 요양원에 계시는 어머님의 상태나 약 처방, 식사 관리, 요양비 납부 등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조언을 많이 해주죠. 큰 누나, 작은 누나, 남동생 등 사형제가 다 같이 보살피고 있지만 어머니께 긴급한 일이 생기거나 행정적인 문제가 발생할 때는 장남인 제가 먼저 요양원 측과 1차로 소통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형제들과 단톡방에 공유를 하는데 그걸 본 작은 누나는 주로 제게 필요한 정보를 주게 됩니다. 내용이 길 때는 전화 통화를 하는데 며칠 전에도 그런 상황이었죠. 어머니께서는 큰 누나가 살고 있는 경상북도 외관의 한 요양원에 계십니다. 장남인 제가 사는 서울 쪽에 모시는 곳이 도리였지만 그 누나는 서울보다는 공기가 좋은 시골이 더 낫다고 해서 그리로 모시게 되었죠. 어머니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대구에서 혼자 사셨습니다. 아내와 결혼한 후 20년 넘게 서울에서 두 분을 모시고 살았었는데 일 때문에 제가 대구로 거창을 떠도는 과정에서 부모님과 우리는 분가를 하기로 결정하였죠. 아버지를 여의고 혼자 사시던 어머니에게 이상한 조짐이 생긴 건 지난 2016년 가을 무렵이었습니다. 전화로만 안부를 묻는 저와는 달리 대구에 계시던 두 분의 누나는 어머니의 상태를 저보다 잘 알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작은 누나가 아무래도 엄마가 좀 이상하다. 빨리 병원으로 모시고 가야 한다라고 했을 때 저는 나이가 들면 누구나 깜빡깜빡 한다고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지 말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겨더랬죠. 하지만 큰 누나와 작은 누나가 번갈아서 전화하기에 저 또한 상황을 조금 심각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대구로 내려가 어머니를 모시고 뇌파 검사도 받고 치매 진단 테스트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의사의 말로는 검사 결과 별다른 이상이 없다고 했죠. 그렇게 집으로 모시고 와서 제 나름대로 과거의 일을 떠올려 보라고 말을 걸기도 하고 성경책을 펴서 읽어보시기도 했는데 의사소견 그대로 이상 조짐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한 달 정도 후에 다시 대구를 방문했을 땐 아내와 함께 갔습니다. 그런 어머니의 첫 마디는 예사롭지 않았죠. 큰 누나랑 옆집 아저씨가 이상한 사이다. 너희들이 뜯어 말려야 된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와 아내는 직감적으로 어머니가 치매라는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늦었지만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되겠길래 곧바로 요양원을 알아본 후에 그리로 모시게 되었죠. 처음으로 모신 요양원에서는 적응을 잘 하지 못하셔서 어머니도 힘들고 우리 또한 힘들었습니다. 하루는 새벽녘에 요양원을 나가 잠적하시는 바람에 한바탕 소동이 일어나기도 했죠. 집이 그리우셨던 어머니는 요양원의 감시가 덜한 새벽 틈을 타 탈출을 시도하셨고 한참을 이리저리 헤매다 어느덧 먹이에 쪼그리고 앉아 계셨는데 다행히도 순찰을 돌던 경찰관이 발견하시고 요양원관에게 연락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한바탕 소동이 있은 후에 어머니를 규모가 큰 요양원으로 모셨습니다. 그곳에선 비교적 적응을 잘 하신 덕분에 지금까지 6년째 생활하고 계시죠. 문제는 재정적인 부담입니다. 국가에서 요양비를 상당 부분 보조해주지만 개인적으로 내야 할 돈은 결코 적은 액수가 아닙니다. 별도로 내는 의료비까지 합치면 매달 만만치 않은 돈이 들어가죠. 가까이 있어 어머니를 자주 들여다보는 두 분의 누나에게는 부담을 주지 않고 동생이 일부 보태고 나머지는 제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미안한지 작은 누나는 요양비 부담을 한 푼이라도 줄여주려고 신경을 많이 써주죠. 그날도 그런 일로 작은 누나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내용을 간추리자면 요양비 책정 기준이 되는 게 의료보험인데 어머니를 단독 세대로 분리해서 차상위 계층으로 만들면 요양비를 반으로 줄일 수 있다라는 것이었죠. 과거엔 어머니 이름으로 된 시골 토지 때문에 불가능했는데 지금은 제 앞으로 명의가 변경되었으니 차상위 요건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얼마 전에도 그런 이야기를 해서 제가 알아봤는데 악용하는 사람이 많아 정부에서는 각 요양원에 공문을 내려보내 그런 식의 요양비 절감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게 된 실정이었습니다. 제가 몇 번을 설명을 했지만 주변에 그런 사람이 많으니 좀 더 알아보라 라고 하길래 저는 요양비를 아껴주려고 하는 것은 고마운데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일이니 더 이상 말하지 말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제 언성이 높아졌고 목소리엔 짜증이 묻어났죠. 막상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걸렸습니다. 저를 생각해서 기껏 해준 말인데 제가 그런 반응을 보였으니 속이 상할 만하죠. 마음의 품이 조금 넓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하고 후회가 되었습니다.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원한 걸 알면 너그러워지고 너그러워지면 공평해진다. 공평해지면 왕처럼 되며 왕은 곧 하늘이다. 도덕경 16장. 아내와 저는 비교적 잘 지내는 편입니다. 생각이나 취향에서 비교적 접점이 많은 편이라 관계가 크게 틀어지는 경우는 잘 없죠. 하지만 여느 부부들처럼 우리 부부도 가끔은 다툽니다. 그런데 다툰 원인과 다투고 난 후의 수습 과정, 그리고 결말은 언제나 같죠. 다툼의 원인은 제 마음의 품이 넓지 못했기 때문이고 그런 연유로 언제나 제 쪽에서 먼저 화해 손길을 내밉니다. 세월이 흘러도 이 공식은 깨지지 않습니다. 다만 요즘의 경우는 서로 입을 닫고 냉랭하게 대하는 기간이 많이 짧아진 것이 과거와는 조금 다른 점이랬죠. 최근에는 샤워를 할 때 온수가 나오기 전까지 흘려버리는 찬물이 아까우니 그걸 통에 받아 사용하자는 아내 때문에 한번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번거로운데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뭐 있냐는 내 주장과 아내는 지구 환경 문제까지 들먹이며 자신의 소신을 굽히지 않았는데 투닥투닥 하다가 결국엔 이번에도 제가 지고 말았죠. 늘 그랬듯이 이번도 저는 당신의 의견이 옳다며 저를 굽혔습니다. 하지만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기까지 반나절을 넘기지 않았죠. 사람은 참 어리석습니다. 어차피 져줄 거 미리 마음의 품을 한 뼘 넓히면 상대의 마음을 다치지 않게 해도 되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